당신 로또 1등이었지? 근데 왜? 나는 이자 독촉 전화 받으면서 살았어? 왜? 아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식탁 위에는 ATM 전표와 이체 확인증, 그리고 제가 숨겨뒀던 로또 당첨 통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당첨금 12억.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선 아내가 대출 이자를 걱정하며 원푸런 라면을 골랐고, 저는 밖에서 형님 소리 듣고 싶어 지갑을 열었어요. 그러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오빠는 얼마까지 괜찮아요? 처음엔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12억이 사라지고 아내가 떠나고 저는 모텔에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성훈, 올해 68입니다. 로또 당첨을 확인한 날, 저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편의점에서 나와 차에 올라탔는데 시동을 걸 수가 없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당첨 번호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틀릴 리 없었지만 자꾸만 다시 보게 됐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몇 대 서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가족과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저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구 직원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새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이 어떤 용도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필요해서라고만 답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정하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넣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 번지수였어요.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직원이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좋은 일이 맞긴 했지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은행을 나와서도 한참을 차에 앉아 있었어요. 새 통장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아무 숫자도 찍히지 않은 깨끗한 통장이었어요. 곧 이 통장에 12억이 넘는 돈이 들어올 거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만 확인했어요. 언제 들어오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곧 간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또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 납부일이 이틀 뒤라는 내용이었어요. 은행에서 문자가 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데 하고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저 말하는 순간 뭔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제 선택권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대출 상환표가 붙어 있었어요. 한참 전에 프린트해서 붙여둔 종이였습니다.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적혀 있었어요. 아내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으며 이번 달 이자 날짜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레까지 넣어야 한대요. 저는 알았다고만 답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도 계속 통장을 만지작거렸어요. 지갑 안에 넣었다가 꺼내보고 또 넣었습니다. 이 통장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고민했어요.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 아내가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였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피곤하다고만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온몸이 무거웠거든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식탁에 울렸어요. 설거지는 아내가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소식이었어요. 물가가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TV를 보는 척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아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좀 더 TV를 보다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 문에 붙은 대출 상환표가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는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말하면 이 빚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러면 끝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슨 끝인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말하는 순간 당첨금이 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빚 갚는 사람, 생활비 걱정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누웠어요. 아내의 등이 보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로또 당첨됐어, 라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12억, 대출금 8천만 원, 남은 돈 계산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누워 있었어요. 부엌에서 프라이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 나가니 계란말이와 김치, 미역국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내가 오늘 장 보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료품이 떨어졌대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내가 카드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카드를 주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 안에 새 통장이 보일까봐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그 돈을 썼습니다. 축하한다는 명목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고 싶다고요? 친구들이 좋다고 했어요. 저녁 시간에 동네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나가면서 거울을 봤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제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술집에는 친구 셋이 나왔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을 시켰어요. 안주도 여러 가지 주문했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보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술을 더 시켰어요. 친구들이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계산할 때가 됐어요. 친구들이 각자 낼 거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카드를 꺼내려다가 현금을 냈어요. ATM에서 미리 뽑아둔 돈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워했어요. 오늘 웬일이냐고, 복권이라도 당첨됐냐고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냥 오늘은 제가 내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온 건 새벽이었습니다. 아내는 깨어 있었어요. 거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려다 그만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빨래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TV를 보는 척하면서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빨래를 하나씩 개서 쌓고 있었어요. 제 바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젯밤 영수증이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아내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어요. 펼쳐보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는 척했지만 눈은 아내한테 가 있었어요. 아내가 영수증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갑에 넣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계속했어요. 저도 못 본 척했습니다. 채널을 돌리며 다른 프로그램을 봤어요.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 사람이 살지만 각자 다른 현실을 사는 사람이 됐어요. 카드로 쓰면 흔적이 남는다는 걸 깨달은 건 영수증 사건 이후였습니다. 아내가 제 지갑에 영수증을 넣어둔 걸 보고 저는 알았어요. 아내가 확인하고 있다는 걸요. 말은 하지 않지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은 통장에 다 찍히니까요. 현금은 흔적이 적었습니다. 처음 ATM 앞에 섰을 때 얼마를 뽑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30만 원을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돈이 나왔어요. 새 지폐였습니다. 저는 그걸 지갑에 넣고 전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30만 원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이틀 만에 다 썼어요. 다시 ATM에 갔습니다. 이번엔 50만 원을 뽑았어요. 50만 원도 일주일이 못 갔습니다. 저는 또 ATM을 찾았어요. 이번엔 70만 원을 눌렀습니다.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어느 날은 120만 원을 뽑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150만 원이었어요. 기계에서 돈이 나올 때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아직 돈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인출할 때마다 전표가 나왔어요. 저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지갑에 접어 넣었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갑이 점점 두꺼워졌어요. 전표 뭉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걸 꺼내서 세어봤어요. 날짜별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장을 보고 왔습니다. 어느 날 같이 마트에 가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같이 나가고 싶다고요. 마트는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카트를 밀며 필요한 물건을 담았어요. 저는 그 옆을 따라다녔습니다. 라면 코너에서 아내가 멈춰 섰어요. 원프론 상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개를 사면 하나가 공짜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아내는 여러 제품을 비교하며 어느 게 더 싸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답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이게 더 싸다고 이걸로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갑 안에는 현금이 두둑했지만 그걸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왜 이렇게 돈이 많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계산대 앞에서 아내가 지갑을 꺼냈어요. 카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낼까요? 하고 물었어요. 아내는 괜찮다고 자기가 낸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아내를 봤어요. 10일로 산 라면을 찬장에 넣으면서 아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은 먹을 수 있다고요. 밤에는 밖으로 나갔어요. 친구들을 만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친구들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술집에 가면 옆자리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금방 친해졌습니다. 술을 한 잔 사주면 형님이라고 불러줬어요.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단골로 가던 업소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떠들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아니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저는 그날 유난히 말이 많았어요. 술이 취한 것도 있었지만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선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혼자 있는 것 같다고요. 여자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기만 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마주치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준다는 게요.
1시간쯤 이야기했을까요? 제 인생에 대해 젊었을 때 이야기, 지금 사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시간이 꽤 지나서 자리를 정리할 때쯤 여자가 처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오빠는 얼마까지 괜찮냐고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위로가 아니라 금액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어갔어요. 그냥 농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마음껏 시키라고 말했어요. 계산할 때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현금을 꺼냈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어요. 제가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누웠어요.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꺼내서 확인했어요. 전표 뭉치가 더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쓴 돈 영수증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요? 다음 주에도 저는 그 업소에 갔어요. 그 여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먼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여자는 중간중간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래요, 힘드셨겠어요, 라고요. 계산할 때 저는 현금을 꺼냈어요. 지갑이 얇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서 또 뽑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1~2번씩 그곳에 갔습니다. 그 여자는 항상 있었어요.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오빠 오늘 늦었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그 시간이 익숙해졌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그곳에 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집에서는 말이 줄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저녁을 먹어도 각자 먹고 밥을 먹고 나면 각자 방에 들어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같이 봐도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했어요. 리모컨을 두고 다투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보는 프로그램은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 식탁에 앉아서 통장 몇 개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보는 척하면서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수첩에 숫자를 쓰고 계산기로 확인하고 또 적었습니다. 아내가 혼잣말을 했어요. 이번 주 결제일 전에 정리해야 한다고요? 카드값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통장에는 돈이 있었지만 그건 아내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그 여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어요. 오늘 아내만 도와주면 된다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렸어요. 여자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자기 계좌가 묶였다고요? 무슨 문제가 생겼대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들었지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 남편이 엮여 있다고 했어요. 어떤 업체에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대요. 저는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심각한 상황이래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지금 당장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눈이 있어서요. 업소에도 못 나간대요. 저는 그럼 어디서 만나냐고 했습니다. 여자가 조용한 카페를 알려줬어요. 내일 낮에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된다고 답했어요. 다음 날 그 카페로 갔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요? 커피를 주문했어요.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몇 장이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읽기 어려웠어요. 계약서 같기도 하고 고소장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있었어요. 여자 이름도 보였고 전 남편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빈칸이 있었어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오빠 이름으로만 정리 서류 넣으면 끝난다고요? 본인 명의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계좌가 묶여 있어서요. 저는 왜 제 이름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여자는 제3자 명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업체에서 받아준대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제가 개입해야 하는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물었어요. 여자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저 형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용어는 어려웠어요. 여자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밖에 없다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할 수 없대요. 저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한대요. 시간이 없다고요? 카페를 나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류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있었어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한 줄 한 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더 헷갈렸어요. 제가 뭘 하는 건지,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여자에게 쓴 돈이 단순한 유흥비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돈이 쓸모 있게 쓰이는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여자에게 전화했어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어요. ATM이 아니라 창구에 갔습니다. 300만 원을 인출하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이 현금으로 받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직원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뭉칫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봉투에 넣어 가방에 넣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여자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창구에서 바로 했어요. 직원이 확인하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이체 확인증을 받았어요. 종이를 접어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보낸 거였습니다.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체했다고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고 이걸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흘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가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요? 수수료래요. 저는 처음에 한 번만 내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도 몰랐대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대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700만 원이래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300만 원도 큰 돈인데 700만 원은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또 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만 믿는다고요? 지금 안 하면 앞에 넣은 300만 원도 다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럼 오빠가 도와준 게 의미가 없어진대요. 저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이미 300만 원을 보냈는데 그게 헛되게 될 수는 없었어요. 저는 700만 원을 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또 갔어요.
이번엔 다른 지점으로 갔습니다. 같은 곳에 자주 가면 수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요. 700만 원을 이체했어요. 여자가 알려준 계좌로요. 이체 확인증을 받아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전표 뭉치가 더 두꺼워졌어요. 여자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고맙다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언제쯤 끝나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일주일 안에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합의금 명목이래요. 금액은 500만 원이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제 거의 끝났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왜 자꾸 새로운 비용이 생기냐고요? 여자는 미안하다고, 자기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상대 업체에서 갑자기 요구했대요. 이걸 안 하면 고소가 진행된대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서류만 내면 끝난다고 했는데 자꾸 명목이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여자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넣으면 모든 게 정리된대요. 그러면 오빠 이름도 빠진다고요. 그리고 타이머를 걸었어요. 오늘 밤 12시 전에 넣어야 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합의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한대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어요.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은행 앱을 켰어요. 로그인하고 이체 메뉴를 눌렀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눌렀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당첨금 통장에서 직접 이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제 주거래 통장으로 옮긴 뒤에 보냈었거든요. 한 단계를 거쳐서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당첨금 통장에서 바로 여자가 알려준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체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몇 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체가 완료됐다는 알림이 나왔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뭐가 바뀐 건지는 몰랐습니다. 여자에게 이체 확인증 화면을 캡처해서 보냈어요. 여자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안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계속 봤습니다. 혹시 여자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끝났다는 연락이요. 하지만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새벽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아내를 봤어요. 화면에 뭔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을 지나가다가 슬쩍 봤어요. 대출이자 미출금이라는 알림이었습니다. 잔액 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내는 그날 아침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지만 아내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상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자동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안 됐다고요?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왜 안 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상담원이 뭐라고 답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아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잔액이 부족했대요. 이체일에 돈이 모자랐다고요? 아내는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넣어뒀다고요? 하지만 상담원 말로는 잔액이 부족해서 이체가 안 됐대요. 전화를 끊은 아내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TV 화면만 봤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오다가 예능이 나오다가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통장 몇 개를 가져와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슬쩍 봤어요. 아내가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얼마고 남은 돈이 얼마고 모자란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놨습니다.
이걸 몇 번 반복했어요.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숨만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지만 그러면 제가 숨긴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당첨금 이야기를 하면 끝이었습니다. 왜 숨겼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쓴 돈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나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카페였어요. 여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졌대요. 생각보다 일이 커졌다고요?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다 정리됐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체에서 추가 조사를 한대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무슨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지금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빠를 지키는 거라고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여러 건이래요. 만약 여기서 중단하면 저도 같이 엮일 수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엮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법이 그렇대요. 서류에 이름이 들어가면 관련자가 되는 거래요. 공범으로 찍힐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공범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오빠도 같이 조사받을 수 있대요. 경찰서에 불려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 비용만 넣으면 깨끗하게 정리된대요. 제 이름도 빠지고 여자 문제도 해결된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금액을 말했어요. 1200만 원이래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보낸 돈도 큰데 또 이런 금액이라니요. 1200만 원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울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오빠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 없다고요. 차라리 자기가 감옥에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여자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더 무서웠습니다. 공범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어요. 12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범죄 기록에 남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저는 결국 1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당첨금 통장에서 직접 이체했어요. 여자가 알려준 계좌로요. 그런데 이번 계좌는 저번과 달랐습니다. 예금주 이름도 달랐어요. 저는 왜 계좌가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절차상 그렇다고 했어요. 업체 계좌가 여러 개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금액이 더 작았어요. 280만 원이었습니다. 여자는 이게 마지막 수수료라고 했어요. 진짜 마지막이래요. 저는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계속 새로운 비용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았어요.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그 돈이 다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는 28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계좌가 달랐어요. 업체명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개의 계좌로 돈이 나간 게 보였어요. 날짜별로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자는 72시간 안에 정리하면 회수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3일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동안 들어간 돈이 다시 나온대요. 그 3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만 계속 봤어요. 여자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아내가 차려준 식사를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배가 안 고프다고만 답했어요. 집에서는 아내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각자 다른 곳을 봤습니다. TV를 켜놓고 먹었지만 서로 화면만 봤어요. 대화는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회수 소식은 없었어요. 대신 여자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댔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지금 결정타 한 번만 넣으면 다 풀린다고 했어요. 결정타라는 말에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여자는 오늘까지 예치금을 넣으면 그동안 들어간 돈이 전부 회수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절차래요. 이것만 넘기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3,800만 원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돈도 수천만 원인데 또 이렇게 큰 돈을 보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충분했어요. 당첨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여자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오늘 안에 넣어야 한대요. 마감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오후 6시까지래요. 그 시간이 지나면 업체에서 안 받아준대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2시간 남았어요. 저는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체 메뉴를 눌렀어요.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3,800만 원을 입력했어요. 확인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돈 생각을 하니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됐다는 알림이 떴어요. 화면을 캡처해서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여자는 고맙다고 답했어요. 이제 곧 회수 절차가 시작된대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봤습니다. 여자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회수됐다는 연락이요. 하지만 연락은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받았어요. 그런데 여자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문제가 생겼대요. 무슨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최종 승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어제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왜 또 비용이 생기냐고요? 여자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도 몰랐대요. 절차가 복잡해서 추가 비용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어요. 2,700만 원이래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자꾸 돈을 요구하냐고 따졌습니다. 여자는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힘들다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래요.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 안 하면 어제 넣은 3,800만 원도 다 날아간대요. 저는 그 말에 또 무너졌습니다. 3,800만 원이 날아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낸 상태였어요. 억 단위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2,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보냈어요. 그리고 사흘 뒤 또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엔 1,900만 원이었어요. 수수료래요.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결정타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거든요. 매번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그 돈이 전부 사라지는 거였어요. 저는 1,900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여자에게서 회수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소식은 없고 대신 새로운 요청만 왔습니다. 어느 날은 선불금, 어느 날은 소개비, 어느 날은 대행비였어요. 매번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점점 작아졌지만 횟수는 늘어났어요.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계속 돈이 나갔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체 내역이 길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여러 계좌로 돈이 나갔어요. 업체명도 다 달랐습니다. 어떤 건 개인 이름이었고 어떤 건 회사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절차상 여러 계좌를 거쳐야 한대요. 어느 날 여자가 마지막 수수료를 요청했어요. 회수하려면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넣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대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은 돈을 거의 다 보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지금 안 하면 정말 다 날아간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까지 보냈어요. 통장 잔액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계산해보니 12억이 넘는 돈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갑자기 여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벨이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문자도 보냈어요. 여러 통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여자 프로필이 사라져 있었어요. 차단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한 거라는 걸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고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로또 1등을 숨기고 12억을 날린 사람이라는 그 수치심이요. 집에서는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물어도 저는 괜찮다고만 답했어요. 피곤하다고 몸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식탁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제가 버리지 못하고 지갑에 모아뒀던 것들이었어요. 영수증들, ATM 전표들, 이체 확인증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하나하나 펼쳐 놓았어요.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날짜별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제가 숨겨뒀던 로또 당첨 통장이었어요. 아내가 언제 찾았는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로또 1등이었지? 근데 왜 나는 이자 독촉 전화 받으면서 살았어? 아내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식탁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방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는 소파에 누워서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이혼 상담을 받았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짐 싸라고요. 내일 변호사랑 통화할 거래요. 다음 날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번호를 눌렀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몇 번을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문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검은 봉투 2개를 내밀었습니다. 제 옷과 세면도구가 들어 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가라고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대요. 저는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문을 닫았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가까운 모텔로 갔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는 사람 만날까봐 걱정됐거든요. 카운터에서 하루 묵는다고 했어요.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방키를 받아 들고 올라갔어요. 2층 끝방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히터 소리만 났어요. 낡은 시설이었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도 모텔에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되면 카운터에 내려가 하루를 더 끊었어요.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내고 올라왔어요.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영수증이 쌓였어요. 하루 결제라 매일 종이가 나왔거든요. 저는 그걸 책상 위에 모아뒀습니다. 날짜별로 쌓였어요. 일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당첨금은 다 사라졌고 남은 돈도 얼마 없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봐 두려웠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밖에 나갔습니다. 일자리 소개소를 찾아갔어요. 상담원이 이력서를 요구했고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져와야 한대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집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집은 알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있었어요. 얼룩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히터가 계속 돌아갔어요. 소음이 시끄러웠지만 껐다가 켜는 게 귀찮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확인했어요. 아내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절차 안내였어요. 서류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말은 없었거든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이혼은 싸움이 아니라 정리로 왔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저를 만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서류로 처리됐습니다. 저는 도장만 찍었어요. 저는 다시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은 여전히 검은 봉투 안에 있었어요. 꺼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필요한 것만 꺼내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 여자의 번호를 찾았어요. 아직 저장돼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자를 썼습니다. 혹시 오늘은 연락할 수 있냐고요? 한참을 그 문자를 보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또 지웠습니다. 이걸 몇 번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자는 끝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저는 아직도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가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요. 아내는 떠났고 돈도 떠났는데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망에 붙잡힌 채로요. 모텔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모습이 더 초라해졌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눈이 푹 들어가 있었어요. 밥은 편의점에서 사 먹었습니다.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이요. 식탁에 앉아 먹지 않고 침대에서 먹었어요. 영수증은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어느 날 모텔 키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제 집이 된 거라고요. 하루씩 연장하는 방이 제가 돌아갈 곳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지갑에서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뽑아온 종이였어요. 12억이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펼쳐서 봤어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날짜, 계좌번호, 금액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접었습니다. 작게 접어서 지갑에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버릴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모텔 간판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무너진 건 사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체면과 외로움이 숨김을 선택하게 했고 그 숨김이 모든 돈의 길을 열었어요. 로또 1등 당첨을 말하지 않은 건 제가 그 돈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키려던 그 돈이 저를 이 방까지 데려온 겁니다. 아내는 이자를 걱정하며 10일 라면을 골랐고 저는 밖에서 형님 소리 들으려고 지갑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여자를 믿은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게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저는 모텔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돌아갈 집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말고는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그 여자의 번호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또 문자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연문을 저는 아직 닫지 못했다는 것이요. 모텔 키는 여전히 책상 위에 있고 영수증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방에 있습니다.